오늘도 저는 아픈 동생을 위해 재봉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외숙모에게 동생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지만 외숙모는 다짜고짜 박수만 주면서 네 동생 죽었어. 물건이나 가져가. 저는 울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하셨나요? 그리고 돈은 왜 받으셨나요? 여태. 하지만 외숙모는 귀찮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키워준 값이지 개 키우고 약값이 얼마나 들었는 줄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저는 그런 말을 듣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박스를 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초라한 내복과 일기장 그리고 작은 USB를 들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또 와? 저는 다시 외삼촌 집에 찾아갔습니다. 전과 다른 점이라면 막대한 불을 가지고 갔다는 게 다른 점이랄까요? 불 거 다 줬잖아. 저는 문을 닫으려는 외숙모를 뿌리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외삼촌 회사 인수했고 이 아파트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민호한테 사람으로서 못할 짓 하신 거 다 형사 고소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항상 믿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7년 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새방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다시 와요? 9살이던 저는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저와 7살 남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금방이야.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곧 데리러 올게. 하지만 그 금방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민호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 중 유일하게 손을 내민 건 엄마의 오빠, 큰 외삼촌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삼촌 내외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대학생인 사촌 오빠와 고등학생 사촌 언니, 저와 민호에게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외숙모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일 아침 우리 남매를 깨웠습니다. 민호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격한 운동은 물론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찼습니다. 그런 민호를 외숙모는 종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쓸모없는 애라고들 하지. 내 동생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약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는 있어?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학교 대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누나 가지 마. 민호가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누나가 돈 벌어서 우리 나갈 거야. 약값도 벌고 우리 둘이 살 집도 마련할게. 조금만 기다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동생 앞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장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15살 소녀였던 저는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손가락에는 늘 바늘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외숙모에게 보냈습니다. 민호의 약값이었습니다. 미수가 너 이러다 결혼도 못하겠다. 같은 공장 언니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는 20이 넘어도 30이 되어도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호만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야,
누나가 이번 달에는 5만 원 더 보냈어. 약 꼭 잘 챙겨 먹고 외숙모 말씀 잘 듣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누나가 곧 데리러 갈게. 민호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나,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학교도 재밌고 밥도 잘 먹어. 누나도 건강해. 편지 속 민호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9년 저는 헐값에 나온 중고 휴대폰을 어렵게 샀습니다. 민호와 매일 통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누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 전화기 너머 동생의 목소리는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그래, 우리 민호 최고다. 외숙모가 액자 사오셨대. 거실에 걸어 놓으신대. 저는 흐뭇했습니다. 외숙모가 냉정하기는 해도 민호를 그래도 챙겨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2010년대가 되면서 통화가 뜸해졌습니다. 누나, 요즘 학원 다녀서 바빠.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누나, 미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괜찮아. 나중에 전화해. 저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민호도 이제 다 컸으니까요. 친구도 만나고 바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15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 전화 좀 받아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누나야. 연락 좀 해줘. 걱정돼.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외숙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애가 요즘 바빠. 취업 준비한다고. 그래도 통화 한 번만.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해? 애도 이제 다 컸는데. 매번 전화하면 부담스럽다더라.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에게 쉬는 날은 없었고 아무리 일을 해도 버는 돈은 민호에게 거의 다 보내고 생활고는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2018년 저는 40을 넘겼습니다. 공장 반장이 되었고 그나마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연차라는 걸 내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외삼촌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미숙이에요. 민호 좀 만나러 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외숙모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왜 왔어? 민호가 연락이 안 돼서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민호 없어. 네. 어디 갔는데요? 외숙모는 한숨을 쉬더니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죽었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심장마비로 갔어. 장례도 치렀고.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어요? 연락할 시간도 없었고 내가 와봤자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 물건이라도 동생 물건 좀 주세요. 외숙모는 마지못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내복 몇 벌, 해진 옷까지, 그리고 오래된 다이어리. 이게 다예요? 원래 가진 게 별로 없었잖아. 제가 보낸 돈은요? 매달 보낸 돈은 어디 갔어요? 그리고 동생이 죽었는데 돈을 계속 받으신 거예요? 외숙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돈? 그게 얼만데? 아픈 애 하나 키우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약값에, 밥값에, 학비에 내가 보낸 돈으로는 턱도 없었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리고 키워준 값이지 여태 받은 건. 그래도 연락은 하셨어야죠. 민호가 죽었는데 장례식에는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해. 우리가 없었으면 그 애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네. 저는 울면서 상자를 끌어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나에게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누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실 나는 누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난 잘 지내지 못했어.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학교도 겨우겨우 다녔어. 누나가 보내준 돈 내가 한 푼도 못 받았어. 외숙모가 다 가져갔어. 난 대신 집안일을 했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플 때도 병원에 못 갔어. 약도 제대로 못 먹었어. 외숙모가 돈 아깝다고 했어. 누나, 정말 미안해. 누나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전화할 때마다 밝게 말한 건 누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어. 누나는 나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걸 포기했잖아. 결혼도 안 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2015년부터 전화 못 받은 건 외숙모가 내 핸드폰을 뺏어갔어. 누나한테 진실을 말할까봐 무서웠나 봐. 누나, 난 정말 행복했어. 누나가 있었으니까. 누나의 편지 한 장 한 장이 내게는 전부였어. 상자 맨 밑에 USB가 있어. 거기에 내가 남긴 게 있어. 누나 꼭 봐줘. 누나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민호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상자 맨 밑을 뒤져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저는 곧장 컴퓨터방으로 달려가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 누나에게. 집. 압축을 풀자 여러 파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동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마른 얼굴의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17, 1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누나, 울지 마. 난 괜찮아. 누나, 내가 누나한테 줄 게 있어. 엄청 큰 선물이야. 기억해? 내가 고등학교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사실 난 몰래 온라인에서 그림을 팔았어. 웹툰 배경 작업도 하고 일러스트 의뢰도 받았어. 처음에는 용돈벌이였어. 외숙모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시작한 건데 그게 점점 커졌어. 그러다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 2011년이었어. 친구가 알려줬는데 그때는 한 개에 몇백 원이었어. 난 내가 번 돈으로 조금씩 샀어. 처음에는 장난처럼 샀는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더 샀어.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팔고 싶었지만 외숙모한테 들킬까봐 못 팔았어. 2017년에 엄청 올랐어. 누나, 내가 가진 비트코인 가치가 1,000억이야. 믿기지 않지? 나도 믿기지 않았어. USB에 지갑 주소랑 비밀번호 다 적어놨어. 누나, 이거 다 누나 거야. 누나, 이제 행복하게 살아. 누나 평생 고생한 거 난 다 알아. 제발 제발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1,000억?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비밀번호,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폴더, 증거. 집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멍든 민호의 팔 먹다 남은 밥그릇, 작은 창고 같은 방, 제 앞으로 온 송금을 외숙모가 가로채는 통장 사본. 외숙모의 메모도 있었습니다. 병원비 아깝다. 약 끊어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외삼촌과 외숙모의 대화 녹음 파일.
여보, 저 애 병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약값 얼마나 드는데. 어차피 오래 못 사는 애인데 돈 낭비하지 마. 그래도 미숙이 보내는 돈으로 우리 애들 학원비 내면 되지. 민호 몫으로 들어온 돈인데 우리가 쓰면 안 돼? 녹음은 몇 년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태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상자산은행으로 달려가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전문가도 놀랐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시죠. 이 지갑의 정당한 소유자시잖아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민호가 남긴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네요.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당장요. 몇 주가 지나 세금 문제와 법률 검토가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제 계좌에 800억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먼저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미숙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외삼촌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함께 간 비서는 조용히 뒤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박미숙입니다. 문이 열리자 외숙모는 저를 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왜 또 왔어? 줄 건 다 줬잖아. 들어가도 될까요? 뭐하러? 바쁜데. 저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바쁘시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삼촌 회사 운영이 많이 어려우시죠? 외숙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제가 알아봤습니다. 빚이 50억 정도 되시더군요. 은행에서 대출 연장도 거절당하셨고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그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외숙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외삼촌 회사, 이제 제 겁니다. 정확히는 제 법인 소유죠. 내가 무슨 돈으로? 민호가 준 돈으로요. 저는 USB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민호가 남긴 증거들입니다. 제가 보낸 돈을 가로채신 것, 민호를 못된 짓 하시고 병원비를 쓰지 않은 것 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어요. 감옥 가실 각오 되셨나요? 외숙모는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희 키워준 은혜를. 은혜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동생 죽게 만들어 놓고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 가로채 놓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회사는 제가 일단 살려드립니다. 대신 외삼촌은 회사에서 손 떼세요. 명의상 대표는 그대로 두되 실권은 전부 제게 넘기십시오. 그리고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 비우세요. 한 달 안에요. 외숙모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숙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장악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외삼촌 부부는 조용히 잠적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3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뭐라고요? 외삼촌 명의로 대출받은 돈입니다. 실권을 넘기기 전에 몰래 처리해 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외국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즉시 추적하세요. 형사고소도 접수하고요. 하지만 외삼촌 부부는 이미 동남아 어딘가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분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편해졌습니다. 도망가서 평생 숨어 살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0억 때문에 고국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들어오는 순간 구속될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큰 벌이겠네요. 평생 도망자로 사는 것. 저는 회사를 정상화했습니다.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민호 심장병 어린이 지원재단.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민호야. 재단 현판을 보며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나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대신 이제 다른 아이들은 지켜줄게. 너처럼 아픈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할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재단은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호야, 누나 왔어.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누나가 약속 지켰어. 내가 준 돈으로 많은 아이들을 도왔어. 너처럼 아픈 아이들이 이제는 제대로 치료받고 있어. 외숙모, 아직도 도망 다니고 있어. 평생 그렇게 살겠지.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벌이더라. 나는 이제 괜찮아.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해. 내가 바랐던 대로 살고 있어. 바람이 불고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좋은 소식 들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호가 제게 선물한 두 번째 인생으로